70이 넘은 어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이면 긴 세월이지요. 젊어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서로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고 자식 자랑도 하고 소가리도 나누며 반평생을 함께 걸어온 사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때까지 갈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웃을 만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하나에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그 어른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큰 것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 그런데 큰 것은 누구나 꾸밀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본인조차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나옵니다. 너무 작아서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순간.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작은 순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아마 두세 번이 아니라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좋고 약속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본 것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직함을 보았지 정작 그 사람의 작은 순간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간이란 무엇이냐? 남들이 안 볼 때 나오는 행동,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오는 습관, 너무 사소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본능,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 작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약속에 속지 마시고 작은 행동을 보시라고. 거기에 진짜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적 있으시면 댓글에 1번을 눌러주시고 아직 그런 적 없으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혹시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옆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황동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7이시고 35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분은 교직 생활 내내 학생에게 소리를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로 유명하셨습니다. 후배 교사들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하면 웃으시며 화를 내면 이미 진 거야 하시던 분이셨지요. 은퇴하시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이 직접 운전을 하셨는데 고속도로에서 옆 차선 차 한 대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급정거할 뻔한 상황이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학생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그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욕이었습니다. 차 유리창을 반쯤 내리며 앞차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그만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환갑 넘도록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35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 앞에서도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핸들을 잡으니 3초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마자 황 선생님은 다시 원래의 그 조용하고 온화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방금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뭐가 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답하시더랍니다. 나중에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핸들은 뚜껑 같은 거더라고요. 열면 속이 보이는 핸들은 뚜껑 같은 거더라고요. 열면 속이 보이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탈기인화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회적인 내가 작동합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점잖은 사람이다. 이런 역할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 혼자 앉는 순간 그 역할이 벗겨집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교사인지 사장인지 할아버지인지 옆 차선 운전자는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의 뚜껑이 슬쩍 열리는 겁니다. 핸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안에 있던 사람을 밖으로 잠깐 꺼내주는 것뿐이지요. 자동차는 달리는 밀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의 거실은 손님에게 보여주려고 꾸미지만 자동차 안은 나만의 방입니다. 그 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우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밀실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영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이시고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차를 몰고 가시는 분입니다. 시장 근처 골목길이 좁아서 차가 자주 엉키거든요. 그런데 서 여사님은 언제나 먼저 후진을 하시고 먼저 길을 비켜주십니다. 상대가 기다리기도 전에 살짝 손을 들어 먼저 가세요 하고 웃어주시지요. 한 번은 좁은 골목에서 뒤에 있던 차가 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꽤 오래 눌렀더랍니다. 보통 사람이면 울컥했을 상황인데 서 여사님은 백미러를 슬쩍 보시더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옆에 앉아있던 손녀가 할머니 안 화나요 하고 물었더니 서 여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나면 손이 떨려. 손이 떨리면 핸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위험하잖아. 할머니는 저 사람한테 양보한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양보하는 거야. 황 선생님도 서 여사님도 똑같이 혼자 운전대를 잡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뚜껑이 열리자 억눌린 것이 터져 나왔고 다른 한 분은 뚜껑이 열려도 안에 담긴 것이 고왔습니다. 핸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으셨을 때 혹은 택시 뒷자리에 앉으셨을 때 끼어드는 차를 보고 어떤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까? 꾸짖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입안에서 맴돈 말이 바로 뚜껑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핸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곳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끝입니다.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실 때 혹시 발밑을 한번 내려다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얼굴은 보고 머리는 보고 옷매무새는 확인하지만 신발만큼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발이야말로 사람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물건입니다. 제가 아는 어른 가운데 문창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이시고 젊은 시절 군인이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구두를 닦는 것입니다.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구두약을 고르게 바르고 솔로 꼼꼼히 문지르고 마른 흙으로 광을 낸 뒤에야 신발장에서 꺼내 신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동네 공원입니다. 아침 체조하러 가시는 것뿐이지요. 이웃들이 웃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공원 가시면서 구두를 왜 닦으세요? 운동화 편하게 신고 가시지. 그러면 문 선생님이 허리를 꼿꼿이 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사람 몸에서 제일 낮은 데 있는 물건이야. 제일 낮은 것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것도 깨끗이 할 수 있어. 내가 신발을 닦기 싫어지는 날이 오면 그날이 내가 나를 포기하는 날이야. 문 선생님의 그 구두는 12년 된 것입니다. 새 구두가 아닙니다.
가죽이 군데군데 빛이 바래고 밑창도 한번 갈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닦으시니 12년이 지나도 반짝반짝합니다. 현관문 옆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안에 구두약 하나, 솔 하나, 헝겊 하나가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마치 군대 시절 개인 장비를 정리하듯 반듯하게요. 이분에게 구두를 닦는 것은 외출 준비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낯선 이의 신발 사진만 보여주고 그 사람의 성격을 추측해 보라고 했더니 놀라울 만큼 높은 정확도로 맞추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발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낡았는지 새 것인지 끈을 가지런히 묶었는지 풀어 헤쳤는지 이런 작은 단서들만으로 그 사람이 꼼꼼한 사람인지 대충 사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인지 방치하는 사람인지를 꽤 정확하게 읽어낸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발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로 자기를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솔직한 물건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침대 밑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님이 오시면 거실은 번듯하게 치우지요. 쿠션도 가지런히 놓고 탁자도 닦고 보기 좋게 꾸입니다. 그런데 침대 밑은 어떻습니까? 먼지가 뭉쳐 있을 수도 있고 작년에 넣어둔 물건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침대 밑까지 들여다보는 손님은 없으니까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안 보이는 곳, 그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침대 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거실만 번듯하고 침대 밑이 엉망인 집이 있듯이 얼굴은 번듯하고 신발이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실이 소박해도 침대 밑까지 깨끗한 집이 있듯이 옷이 수수해도 신발만큼은 정갈한 분이 있지요. 그런 분은 삶의 뿌리부터 단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나이 들었는데 신발이 뭐가 중요해? 편하면 됐지. 맞습니다. 편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편한 것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싼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신발을 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오늘 신고 나갈 그 신발이 깨끗한가, 끈이 풀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것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신발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가장 낮은 곳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사실 신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작은 물건들이 많이 붙어 있지요. 오래 쓴 지갑, 빛바랜 가방, 떨어진 단추를 꿰맨 외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이 낡았어도 안을 열어보면 카드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사람이 있고 겉은 번듯한데 안이 영수증으로 뒤범벅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방 지퍼가 하나 고장 났는데도 몇 달째 그대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바로 수선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신발이 알고 지갑이 알고 가방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귀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품격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귀티라는 것은 비싼 옷을 입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제차를 탄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귀티는 남들이 안 보는 곳까지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구두 한 켤레를 12년 동안 매일 닦는 문 선생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오직 매일의 습관으로만 쌓이는 것. 그것이 귀티이고 그것이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현관을 나서실 때 발밑을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내일 아침에는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의 신발이 여러분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채널과 참 잘 맞으시는 겁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매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발에서 눈을 떼고 좀 더 넓은 곳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길 위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거나 공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 길 위에서도 사람의 본성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금이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3이시고 매일 아침 강변 산책로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4~5명이 나란히 걸으면서 길을 다 차지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된다고요. 길이 넓으면 그래도 비켜갈 수 있는데 좁은 구간에서는 정면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여사님 쪽에서 뻔히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은 대화를 전혀 줄이지 않더랍니다. 대화에 빠져서 못 보는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분명 눈이 마주치는데도 비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나 여사님이 잔디밭으로 한 발 내려서서 비켜야 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밭이라 신발이 축축해졌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고맙다는 말은 커녕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 여사님은 젖은 신발을 내려다보시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마 직장에서도 저럴 거야. 가정에서도 저럴 거야. 세상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 항상 비켜줘야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나 여사님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말리시면서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걷고 있었지? 혹시 나도 모르게 길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걸으면서 뒤에서 오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었을까? 그날부터 나 여사님은 습관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앞에서 누가 오기 전에 먼저 오른쪽으로 한 발 비켜서 걷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켜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것.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이 한 발에 담긴 것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 바위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바위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물은 돌아가는 법을 아니까 결국 어디든 닿을 수 있는 것이죠. 길 위에서 먼저 비켜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서 비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키는 겁니다.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길 한가운데를 당당히 차지하고 절대 비키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식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산책로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슬쩍 새치기 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오는 사람, 공원 벤치에 가방을 한쪽에 떡 놓아서 옆에 앉을 자리를 없애버리는 사람, 전부 같은 뿌리입니다. 내가 차지하는 공간이 누군가의 공간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 것. 여러분, 매일 걸으시는 그 길 위에서 한번 자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길을 나누고 있는가? 차지하고 있는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산책하실 때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한 발 먼저 비켜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문 열린 버튼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공원 벤치에 앉으시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옆자리를 비워두십시오. 이 한 발, 이 한 번, 이 빈자리가 쌓이면 그것이 품격이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발이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른이 넘은 어른 한 분이 40년 지기 친구에게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드렸지요. 그 작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훈 씨라는 분입니다. 올해 71 나이시고 평생 책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옛날 초판본을 모으시는 분이셨는데 30년 넘게 아끼며 모은 전집이 있었습니다. 네, 권짜리 전집이었는데 한 권 한 권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찾아 모은 것이라 유 씨에게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책장에서 꺼낼 때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셨고 읽으실 때도 책등이 꺾이지 않게 살짝만 펼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대하신 책입니다.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가 그 전집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고민을 좀 하셨지만 40년 우정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만 빌려줄 테니 조심해달라고 당부하시며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 씨가 참다 못해 전화를 거셨더니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 깜빡했네. 찾아볼게. 며칠 뒤 책이 돌아왔습니다. 비닐봉지에 닦여서요. 30년 동안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던 그 책이 구겨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한 권은 책등이 꺾여 있었고 다른 한 권은 표지에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그 책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30년을 아끼며 간직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책이 아팠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나중에 유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책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내가 그 책을 어떻게 아꼈는지 그 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돌려준 것은 그 30년이 그 사람 머릿속에는 별것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내가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유 씨는 그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빌린 소도 제때 돌려줘야 정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빌려 밭을 갈았으면 제때 돌려줘야 소주인과 오래 정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옛 어른들이 정말 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빌린 것을 제때 정성껏 돌려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나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빌려놓고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돌려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은 내 머릿속에서 그만큼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입으로는 우리 사이에 뭘 그래 하면서도 손으로는 그래서 대충 해도 되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리는 것이 어디 물건뿐이겠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빌려놓고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상대방의 믿음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것이지요. 누군가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빌려놓고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물건 말고도 빌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돌려주느냐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혜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6이신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분에게 우산을 빌렸습니다. 그냥 비닐 우산이었습니다. 대단한 물건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비가 그쳤습니다. 임 여사님은 빌린 우산을 돌려주셨는데 그냥 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산을 깨끗이 닦아서 물기를 다 없앤 뒤 가지런히 접어서 깨끗한 봉투에 넣고 거기에 작은 과자 봉지를 하나 함께 넣어서 돌려주셨습니다. 옆집 분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비닐우산 하나 빌려준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임 여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언니 우산이 어제 나한테 비 안 맞게 해줬잖아요. 그 고마운 우산을 젖은 채로 돌려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요. 비닐우산 하나. 1,000원짜리도 안 되는 물건. 그런데 그 우산을 돌려주는 방식 하나에 임 여사님이라는 사람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두 분은 10년 넘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셨다고 합니다. 빌려준 우산 한 자루에서 시작된 인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있으십니까?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직 하지 못한 감사 인사가 있으십니까? 한다 해놓고 아직 안 한 것이 있으십니까? 오래전 받은 마음에 아직 답을 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빌린 것입니다. 오늘이 돌려주기에 늦지 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핸들 뒤에서, 신발 끝에서, 길 위에서, 빌린 물건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말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장기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이시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꾸준히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양 씨라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양 씨를 이분은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모임에 가시면 술잔을 한두 잔 드시고 나서 어김없이 양 씨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양이라는 놈은 말이야 맨날 자기 자랑이야. 입을 열면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듣고 있으면 귀가 아파 15분에서 20분 매번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맞장구를 쳐주다가 나중에는 또 양씨 이야기냐 하며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소주를 몇 잔 나눈 뒤 장씨가 또 양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조용하던 친구 한 명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태야, 나 하나만 물어보자. 너 양이 이야기를 양이 마누라보다 더 자주 하는 거 알아? 우리가 만날 때마다 20분씩 양이 이야기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가 양이를 그렇게 미워하는 게 진짜 양이가 믿기 때문인지 아니면 양이가 대놓고 하는 걸 네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장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 그 친구의 말이 맴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양이를 미워하는 건 양이가 믿기 때문인가? 양이가 가진 것이 부러운 것인가? 양이는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 나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나서면 혼나고 자랑하면 야단 맞고 조용히 있어야 착한 아이라고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문 채 속으로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장 씨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어제 한 말 맞는 것 같아. 정말 그 사람이 미운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가 부러운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그림자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비슷한 모습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들끓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정말 역겨워. 그런데 실은 그 싫은 감정의 상당 부분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비슷한 무언가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거기에 내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람을 싫어해도 독이 오른 듯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씁쓸하게 웃으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아직 자기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슬슬 자기 그림자를 눈치채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우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우물 위에
서서 아래를 들여다봅니다. 어두운 물 위에 뭔가 비칩니다. 처음에는 우물바닥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바닥이 아니라 수면에 비친 내 얼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우물 위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밑바닥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 그림자를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싫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춰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 3초가 참 불편합니다. 솔직히 유쾌한 질문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불편한 3초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 겹 더 알게 됩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주어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독 좋아할 때 그 안에도 나의 소망이 비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럽다고 느끼는 것,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느끼는 것, 그것도 내 안에 무언가가 말을 거는 것이지요. 미움도 거울이지만 동경도 거울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밖을 보고 있지만 안이 비치는 거울,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번 멈춰서 보시지요. 지금 내가 미워하는 건 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여전히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 작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작은 것들을 가만히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핸들을 잡으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누가 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무엇을 담아왔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경적 대신 양보를 선택한 서 여사님의 핸들 안에는 고운 것이 담겨 있었고 35년 동안 한 번도 화내지 않던 분의 핸들 안에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은 사람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높은 곳, 즉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2년 된 구두를 매일 닦는 문 선생님의 현관 앞에서 우리는 귀티라는 것이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 위에서 먼저 한 발 비켜서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쌓이면 품격이 된다는 것을 나 여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린 것을 어떻게 돌려주느냐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아낀 책을 비닐봉지에 넣어 돌려준 손과 1,000원짜리 비닐우산을 닦아서 봉투에 넣어 과자와 함께 돌려준 손. 같은 빌림이었지만 돌려주는 방식이 달랐고 그 방식의 차이가 곧 두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에 대한 말인 동시에 나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우물 위에 비친 것은 우물 바닥이 아니라 내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큰 약속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가면을 쓸 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알고 싶으면 큰 것을 보지 마시고 작은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작은 순간을 보기 전에 내 작은 순간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큰 사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본성은 매일 아침 신는 신발 끝에서 드러나고 산책로에서 한 발 비키느냐 마느냐에서 드러나고 빌린 우산을 돌려주는 방식에서 드러나고 싫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에서 드러납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됩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운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빌려준 물건이 엉망으로 돌아와서 말없이 속상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길 위에서 비켜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풀밭으로 내려서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나 자신의 작은 순간이 떠올라 좀 뜨끔하셨던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기억이든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한 줄만 적어 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빌려준 책 때문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 한 줄도 좋습니다. 나는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한 줄도 좋습니다. 솔직한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작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에게, 요즘 자주 못 만나는 형님에게, 멀리 사는 동생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오늘 저녁을 조금 덜 심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핸들과 신발과 길과 빌린 물건과 미운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한 일 가운데 남들이 기억해 줄 만한 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일은 많았을 겁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끈을 고쳐 묶으셨을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뒷사람을 위해 문 열림 버튼을 잠깐 누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하고 한마디 하셨을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에게 밥 한번 먹자는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입니다. 뉴스에 나올 일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일들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구두를 닦는 문 선생님처럼, 비켜달라는 말 듣기 전에 먼저 한 발 물러서는 나 여사님처럼, 1,000원짜리 비닐우산을 닦아서 봉투에 넣어 돌려주는 임 여사님처럼,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의 품격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의 신발이 알고, 여러분의 손이 알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아시겠지만 큰 것은 지나갑니다. 큰 성공도, 큰 실패도, 큰 기쁨도, 큰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윤곽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남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준 그 3초,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 꺼내준 그 손, 비 오는 날 내 우산 안으로 슬쩍 들어와 함께 걸어준 그 발걸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이런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런 작은 순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작은 순간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사소한 것이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시기 전에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발밑을 한번 내려다봐 주십시오. 오늘 신고 나갈 그 신발을 한번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작은 순간을 만들고 싶은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작은 순간들만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